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중국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이죠.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공개하면서 반도체 자립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5년 남았었는데 당시에 중국은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1조 위안, 당시 돈으로 약 170조 원에서 200조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5년이 흐른 2020년이죠. 현재에도 세계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 굵기에 힘을 주고 있는데요. 중국이 최근 몇 년간 인수합병을 시도한 반도체 업체는 낸드 플래시 업체인 샌디스크를 비롯해 글로벌 3위 듀램 제조 업체 마이크론 등 다양합니다. 또 웨스턴 디지털에 대한 지분 투자 시도를 비롯해서 2017년에는 심지어 도시바 메모리 매각 당시에는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를 시도한 적도 있었죠. 생각보다 빠른 추격으로 인해 아직 시장에서의 영향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이 같은 중국의 반도체 굵기의 시장 점유율 하락과 매출 감소를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긴장은 분명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중국 업체들은 자국 정부의 묻지마 지원에 더해 특허 무단도용 및 인재 빼가기 등으로 덩치를 키운 것으로 전해져 업계의 근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 중국 YMTC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128단 낸드 플래시인 X26070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64단 낸드 플래시 제품 양산에 성공한 YMTC는 올해 말께 128단 제품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라는 이런 언론 플레이들을 해왔는데요. 정확하게 따져본다면 128단 제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양산에 성공한 제품이고 YMTC가 올해 말께 관련 제품을 양산할 경우 한국 업체와의 기술 격차가 2년 이내로 좁혀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이건 정확히 숫자적인 계산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 128단을 대량 양산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국 YMTC가 샘플을 공개했다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28단 낸드 제품의 수율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마 거의 이제는 램프업이 대부분 돼서 100%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수율을 갖고 있을 겁니다. 100개를 생산하면 최소 98개에서 99개는 팔아먹을 수 있는 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YMTC가 말하는 128단 샘플 낸드는 그저 샘플일 뿐입니다. 웨이퍼 한 장에서 겨우 몇 개 칩이 산 것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바로 160단 이상 계산을 해보면 192단 낸드 제품 개발 완료 소식을 전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64단 제품 양산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 시장에서 이 제품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낸드 플래시 제품은 기존 하드 대비 문제가 되던 읽기 쓰기 수명과 안정성이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는 있지만 이 중국 제품의 경우는 확실히 아직까지 제품의 퀄리티가 확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칭화윤희 그룹 산하의 이 YMTC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 칭화윤희 그룹은 칭화대가 지난 1988년 세운 칭화대 과학기술개발 총공사가 전신으로 칭화홀딩스가 지분 51%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칭화윤희 그룹은 사실상 중국 정부 산하의 공기업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정부에서 향후 10년 중에 이미 5년이 지난 상태이고 투자할 돈이 반은 이미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85조 정도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5년 동안 반도체에 투자하겠다는 돈은 매년 17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에버리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7조 원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팔고 해외 점유율 높여가면서 장사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있을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해도 매년 투자하는 비용이 당연히 17조 원이 넘고요. 라인 유지비만 해도 1년에 몇 조씩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물론 연구개발이라는 단정하에 그 기준에서는 스택수만 비교해 봤을 때 분명 과거보다 그 기술이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2단에서 64단, 64단에서 96단, 96단에서 128단, 그리고 128단에서 192단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은 과거에서 한 단계 기술을 뛰어넘는 그 갭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싱글 스택이냐, SK하이닉스가
말하는 이 PUC 기반의 4D VNAND냐 라는 이런 기술들이 중국을 아직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어서 샘플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도체는 절대적인 수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양산력이 따라 주어야 하는데요. 중국이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양산력입니다. 양산을 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설령 양산을 하더라도 동일 스택 기준으로 수율이 떨어지게 되면 반도체 웨이퍼 내에 살아남는 칩의 성능 자체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양산을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한국 반도체 업체들과의 단가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 중국 반도체입니다. 시장 경쟁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YMTC라는 경쟁자가 나타난 것은 맞고 그 경쟁자가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 시장을 파고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기업들의 노골적인 이 자국 반도체 기업 밀어주기 행보와 특허 침해 등에 따른 한국 업체의 피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 4분기 기준 글로벌 낸드 플래시 시장의 35.5%를 그리고 SK하이닉스는 9.6%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반면 YMTC의 본국인 이 중국은 애플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폭스콘 등 주요 정보기술 기업의 공장 덕분에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해 중국 시장에서 약 39조 원 정도의 매출을,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전체 매출의 46% 수준인 13조 원 수준의 이런 금액을 중국 시장에서 각각 벌어들일 만큼 중국 시장은 물론 놓쳐서는 안 될 시장입니다. 특히 낸드 플래시는 D램 대비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YMTC를 필두로 한 중국 업체들의 거센 추격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시장의 일부분을 뺏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밀어주는 이 중국 업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과연 중국 업체일까요? 일본 업체일까요? 일본 업체라고 하기엔 이제 도시바밖에 안 남았고, 미국 업체일까요? 미국 업체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좀 하시는 분이라면 마이크론이라는 업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이 마이크론이라는 업체가 그나마 과거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업체이고 기술력을 최근까지 이어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격하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 반도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건 마이크론이지 YMTC가 아니라는 겁니다. YMTC는 이제 128탄 샘플을 내놓은 반면 마이크론은 128단 3D 낸드 플래시 양산을 이미 앞두고 있는 데다 미국 인텔이 업계 최초로 연내 144단 낸드 플래시 양산을 공언했기 때문에 이들 미국 업체의 추격이 더욱 부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해요. 솔직히 중국 YMTC 무시하셔도 됩니다. 시장 파일을 더 확대할 확률이 높은 건 중국 YMTC가 아니라 마이크론이에요, 여러분. 마이크론. 그리고 인텔이 엑스포인트 램 내놓고 그렇게 승리를 호언장담했지만 얼마나 쓰고 계신가요? 혹시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 3D 엑스포인트 램 쓰는 분 계신가요? 시장 장악력과 시장 표준을 선도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을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긴장은 필요한 것이 베이스죠. 하지만 또 너무 말도 안 되는 긴장은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언론에서 이 많은 문제가 되는 중국 반도체 업체인 이 YMTC의 추격에 특유의 초격차로 대응할 방침인데요. 삼성전자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192단 이 낸드 플래시 제품을 개발 완료한 상태이고 또 지난달 중국 시안 2공장 1단계 투자 출하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90단 이상의 3차원 수직 구조의 낸드 플래시를 본격 양상 중이고 또 하이엔드 제품의 경우는 이미 국내에서도 생산 중입니다. 또 삼성전자는 시안 2공장에 지난 2017년부터 70억 달러를 투자해 왔으며 향후 2단계로 80억 달러를 또 추가 투자할 방침이고 총 15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완료될 경우 삼성전자 시안 2공장의 낸드 플래시 생산량은 월 13만 장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돼 보다 확실한 규모의 경제를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있고요. 또한 최근 3년간 반도체 시설 투자 등의 연평균 13조 원이 넘는 투자를 단행한 SK하이닉스 또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 업체의 추격을 뿌리친다는 방침입니다. 양산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양산의 기술이 무엇인지 중국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해주길 바라며 이만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진자유TV입니다. 중국에 자연재해 대재앙이 올 것만 같은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저수시설인 중국 산샤댐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거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3월 상류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산샤댐의 붕괴 위험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최대 저수량 393억 톤, 높이 185m, 길이 2309m, 너비 135m의 세계 최대 저수시설인 산샤댐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민족의 최대 우환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됐지만 완공 후 상하이, 장수성, 저장성 등 주변 지역에 오히려 가뭄과 홍수만 늘어났습니다. 댐의 막대한 저수량이 기후변동 가능성만 키웠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산샤댐 붕괴 소문이 무성했는데 트위터 계정 렁사는 지난달 23일 산샤댐 상류에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 영상을 전하며 2년 내에 댐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며 크게 우려를 전했습니다. 그럼 한번 렁산이라는 트위터 계정에서 올린 지난 3월에 있었던 산사태 영상과 분석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は陸地の方ですよね。そこに基準点を取ってみました。道というのはこの10年では動いていないと判断しました。今矢印で示したところに基準点を取ってみました。2009年の写真です。で、今度は2018年の方で同じ場所に点を取り、点と点をつないでみました。それで比較してみます。2009年の方です。下が2018年です。やはり同じ地点に点を取り線でつないでみました。そして丸い部分に注意してください。上の方は、そのダムの下の方をかすっているのがわかりますが、2018年の方ではダムの中心あたりをそのラインが通っているのがわかります。上が上流で下が下流ですから、ダム全体が下に下がってき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右に拡大してみました。ダムの幅が41メートルですから、この赤い丸の部分で下流へ約40メートル押し出されて移動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わかります。これはもう崩壊しているとしか言いようがありません。つまり大変危険な状態にある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작년 산샤댐은 위성사진 한 장이 등장함에 따라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이후 산샤댐은 구글어스 최고 인기 스팟이 됐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작년 당시 뉴스도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이 발단이 되었는데 왼쪽 멀쩡한 산샤댐과 달리 오른쪽 사진은 댐 모습이 좀 다릅니다. 수면과 만나는 댐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약간 휘다못해 뒤틀린 모습입니다. 댐 왼쪽 아래 도로도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트위터 게시자는 사진을 구글어스에서 캡처해 올렸습니다. 실제 구글어스에 들어가 산샤댐을 검색해보니 트위터에 게시된 것처럼 비틀어진 모양 그대로 떴습니다. 위성 촬영일은 2018년 2월 23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촬영 뒤 2년이 넘은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구글어스에서는 뒤틀어진 모습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닐까 하는 논란이 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좀 더 크게 볼까요? 전체적으로 뒤틀어져 있지만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특히 많이 구부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산샤댐을 설명할 때는 항상 세계 최대 규모 댐, 현대판 만리장성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는데요.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 장강 중상류 후베이성 이창에 2006년 완공됐고 수계 인구가 4억 명에 이릅니다. 이 산샤댐이 위험하다니 난리가 날 법도 한데요. 작년 이슈가 됐던 당시 언론 통제가 심한 중국보다 타이완과 홍콩에서 먼저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타이완의 한 방송은 전문가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산샤댐의 붕괴 가능성까지 진단했습니다. 구글 위성 사진을 보면 울퉁불퉁하고 구부러진 모습이라며 이미 통제불능 상태가 아닌지 의심했는데 비교적 큰 지진 등의 외부 충격이 있다면 걷잡을 수 없다는 진단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일 전원에 따르면 붕괴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다고 해야 합니다. 심지어 베이징의 유력지 신징바오를 비롯한 언론도 이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들은 댐의 탄성 탓에 모양에 약간 변형이 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동시에 지난 13년 동안 댐 운영과 관련한 각종 데이터들이 줄곧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고 안전사고 역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지금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댐 관계자의 말을 인용,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덧붙였지만 댐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생각은 다소 다르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산샤댐 주변에서 지난달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구글 어스에서 산샤댐을 찾아보면 후베이성 이창시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일부 학자들은 약 2km 길이의 산샤댐은 댐의 저장 수량에 무게가 댐의 콘크리트 블록의 중력을 넘어설 경우 블록이 뒤틀리면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산샤댐 지역의 강수량이 가장 많은 시기가 6월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자료에서도 보면 5월부터 7월 사이의 강수량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왜 우한 지역의 강수량을 보여드렸냐면 산샤댐이 있는 지역이 바로 우한과 같은 후베이성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후베이성 강수량으로 검색을 하면 자료가 나오질 않는데 우한은 큰 도시라 검색을 하면 이와 같이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산샤댐은 후베이성 이창시에 있는데 우한에서 약 320km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같은 내륙기후로 비슷한 날씨와 월별 강수량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산샤댐은 워낙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다 보니 2006년 거행된 댐 완공식은 준공 고위층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채 8분 만에 썰렁하게 끝나기도 했습니다. 완공식에 붕괴가 될까봐 우려해서 고위층이 참석을 안 했다기보다는 언젠가 미래의 붕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공 후 14년이 흐른 2020년 지금 14년 전 당시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지역의 본격적인 우기는 5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산샤댐을 둘러싼 후베이성 지역에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14년 후 이상기후로 대규모 강수량이 내릴 경우까지 대비해 이 건축물을 지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댐이 붕괴한다면 양자간 유역에 사는 중국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겠지만 우리나라도 우려되는 것은 중국 동부 해안가에 원자력 발전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정부이지만 과연 자연의 힘이 들어닥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올해를 운 좋게 넘기더라도 댐을 해체하지 않는 한 언제라도 붕괴 위기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 구독료 및 회원가입 광고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정책 변화로 진자유TV 채널도 광고 수입에만 의존해 운영할 수는 없게 됐는데요.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덕분에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자유TV가 소신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자율 구독료와 회원가입으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광고 시청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